다음에 가서 한번 봅시다. 102번 사회자본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놉니다. 사회자본. 자, 오런 동그라미. 자, 베트남 네트워크 규범 신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학자가 4개를 말했는데 이런 지문에 3개만 써 있으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거 아닙니다. 니은 거래 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 맞죠? 사회적인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디귿은 완벽하게 맞죠?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리얼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사회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요 지문이 이번에 새로 나왔죠? 좀 됐습니다. 맞는 걸로 봐줘야 되겠고, 후쿠야마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 화있다. 솔직히 말하면 미암 지문은 이 사람이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사회자본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일본하고 미국은 고신뢰 사회라고 그랬고 이탈리아하고 한국은 저신뢰 사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게 맞아야 된다면 뭐라 했어요? 신뢰가 높으면 경제발전이 잘 돼야 된다면서. 근데 일본은 지금 지속적으로 경제발전 안 되죠.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 책이 95년도인가 쓰였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한국은 계속 경제발전하고 있죠. 이 사람 이론이 틀린 거야. 그래서 하여튼 미엄은 이 사람이 했는 말은 맞아. 알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좀 좋긴 짜증납니다. 다 맞는 지문인데 됐죠? 리얼 지문이 새롭게 나왔어요.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죠. 자,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사회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지 사회자본이 아주 끈끈한 나라에서는 뭔가 대출 조건이 안 좋아도 어떻습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도국이 아니니까 이런 질문도 안 나와야 되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WTO 국제회의에 가서 우리가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나라 좀 속보여요. 세계 경제 규모가 11인데 국민소득 4만 달러 넘어섰죠. 물론 여러분들이 4만 달러니까 어떻게 한 1년에 4천만 원 이상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죠? 이런 나라가 여전히 개도국이래.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못 벌고 살았었어. 그만하시죠. 핀란드나 스웨덴은 경제 규모도 좀 작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영향력은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 사회적 정의나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무슨 분쟁 지역에 중립국 파견하면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스웨덴 아니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는 건 아니더라도 그만하시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거는 유엔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좀 기부금도 많이 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유엔은 모르시죠? 유엔은 기부금 낸 만큼 발언권이 있어요. 미국이 유엔의 기부금인가 그 가장 많이 냅니다. 물론 연체도 가장 많이 했는데 가장 목소리가 세요. 우리나라는 그만하시죠. 103번 사회자본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뢰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됐습니다. 2번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 강화,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혁신을 가속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2번은 특별하게 틀리지 않고 맞는 것 같네요. 그죠? 3번 베트남 등은 이탈리아 사회 시민 공동체 이론이죠. 맞습니다. 요게 3번이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죠. 92년도인가 91년도에 쓰여진 논문이죠. 베트남이 왜 A 지역은 잘 살고 B 지역은 못 사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이 잘 사고 충청북도가 못 살까?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부존 자원도 많고 기술도 많다. 맞는데 사회 자본 변수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 놓은 최초의 논문입니다. 이탈리아 연구죠. 4번 사회 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는데 신뢰 규범 네트워크. 보통 이 세 개를 말하죠. 신뢰 규범 네트워크입니다. 됐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죠? 됐습니다.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해서 많은 이게 이제 결속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폐쇄적이죠. 대외적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2번, 3번, 4번이 너무나 확실하게 맞죠. 그죠?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밖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객관식의 묘미죠. 그래서 이제 요 일반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폐쇄성. 다시 뭐라고요? 결속형 같은 말이 뭐라고요? 수직이죠. 본딩이죠. 위크 타이예요? 스트롱 타이예요? 스트롱 타이죠. 스트롱 타이. 끈끈한 연대. 약한 연대가 아니라 강한 연대는 대외적 폐쇄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 결속함 형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배, 워마드 뭐 들어가는 건 여러분 개인의 자유지만 거기서 그 있는 것들을 그냥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란 말이야. 남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자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사회 문제를 보는 극단적인 관점의 차이. 그죠? 됐습니다. 104번 사회 자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일반 지문은 계속 넣어줘. 무슨 비용 감소? 거래 비용 감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2번 딱 봐도 틀렸다 그랬죠? 정부 주도 이런 건 틀렸다 그랬습니다. 3번 추상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형성 과정 쓰시고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로 검증이 어렵다. 사회 자본이 높으면 여러분 왜 경제 발전이 잘 될까요? 그걸 아직 설명 못해요.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이 OECD 보고서에 맨날 넣어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CPI 점수나 GDP 이렇게 해가지고 CPI 점수는 여러분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10점까지인데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나라죠. 이렇게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그죠? 엄청나게 아웃라이어라 그랬죠. 한국만 아이라고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깨끗한 나라가 경제 성장도 잘하고 자원 부국이다 아니면 자산한 나라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너무 오버한 거죠. 반부패를 하면 경제 발전이 잘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통계학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걸 싹 바꿔서 좀 대지 숫자 이걸 넣어도 이게 이렇게 넣어줘. 뭘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끼워 넣어서 무슨 관계가 있으면 뭔가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야. 상관관계. 그러니까 각 나라의 대지 숫자하고 GDP도 엄청나게 코릴레이션이에요. 어떻게 결론 내죠? 대지를 많이 키우면 경제 발전이 잘해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걸 검증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걸 넣어도 딱 이렇게 놓겠죠.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거하고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 깨끗한 나라는 사회 신뢰가 높은 나라니까 그죠?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안 돼요?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영향 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영향 줄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잡아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는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 여유 있고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도 한번 가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겠죠. 그럼 이제 자본이나 사회신뢰가 늘어나니까 다시 그게 사회적 결속감이 높아지면서 또 경제 성장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뭔가 이거는 맞아. 근데 이거는 뭔가 관계가 있는 건 맞겠죠. 이거 너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라 그런다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의 한 내용에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이게 같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형성 경로에 대한 설명이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CPI 점수하고 GDP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 그래서 이제 이 말 같은 말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측정 지표가 없다. 됐습니다. 구체적인 측정 지표가 없다. 쓰시고 다시 같은 말은 뭐라고요?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 국가 수준에서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사회자본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105번 보시죠. 옳지 않은 것 1번 읽어보시죠. 완벽한 지문이죠. 붙어나면 뭐라 했어요? 규범, 신뢰, 네트워크. 규범, 신뢰, 네트워크. 2번 맞네요. 3번 같은 건 딱 봐도 틀렸죠.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호혜규범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조건부 협력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조건부 협력을 호혜규범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자리를 일어나 줍니까? 어느 경우에는 내 부모님도 누군가가 자리를 일어나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행동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호혜규범은 왜 형성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라는 상호 인지하고 있는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봉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조건부 협력이라는 호혜규범 하에서 형성됩니다. 4번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려 퍼졌을 때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맞죠? 사회 신뢰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죠. 그죠? 점점 이렇게 그죠? 넓혀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점점 퍼져 나가는 거.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문어발 광고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알바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붙여놨는데 여기 한 장씩 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그걸 봤지만 저는 이게 등장한 지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게 그런 거죠. 어떤 대학가에서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그죠? 문어발 광고를 하죠. 이게 점점 그런 게 이제 한 장씩 떼가는 것이 사실 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무슨 규범입니까? 호혜규범이죠. 호혜규범 많아요 이런 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에 가서 뭐 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데 4학년 올라가는데 요즘 아들 꼬셔서 수영 다니고 있는 얘기 했죠. 잠깐 얘기해도 돼? 엄청나게 내가 성공했잖아. 요즘 내가 수영 엄청 열심히 배우는 거 아시죠? 중급반 3타까지 올라왔다. 저병 그 돼지 물개처럼 한다. 우리 아들이 이제 방학인데 너무 노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래서 내가 이제 평일에는 게임을 못 하니까 제가 기수야 평일에 게임을 무조건 시켜줄게. 단 8시부터 9시까지 아빠랑 같이 수영을 해야 된다.
옛날 수영을 조금 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고. 잠깐만 이게 호혜규범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거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엄청나게 고민하더라고요. 왜냐면 방학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늦잠 자는 거잖아. 이제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결국 애가 게임이 이기더라. 그래서 슬쩍 얘 그럴 때 내가 하나 더 밀어 넣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아침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빠랑 도서관에 가서 2시간 공부하면 게임을 시키는 게 이미 한번 게임에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아들이 좀 내가 잔소리 우리 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잔소리가 심한 게 이제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데 얘가 벌써 줄자앉아서 양말을 신더라고. 그럼 그 좁은 탈의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래 세워가지고 야 규지야 잘 들어 이러면 엄청나게 거기서 또 TMI TMI 우리 봐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서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네가 양말 신을 때는 저기 나가서 신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신고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어떤 나이가 저만한 아니 나보다 좀 어린가 하여튼 사람이 앉아서 양말을 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나를 쳐다보면서 아빠 저봐 이러고 내가 나보고 한마디 하려는데 얘가 엄청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말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아들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혜규범을 우리 아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106번 옳지 않은 것은 오케이. 항상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1번은 맞죠? 2번 맞죠?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3번 사회적 제재 맞죠? 우리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단기 이기를 장기 이타주의로 바꾼다는 것이죠. 4번 지문이 좀 어렵죠. 동조성 이게 호혜규범입니다. 호혜규범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슨 선택을 촉진시켜요? 공적인 선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 선택이죠. 무슨 4번 지문을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자리 일어나기 싫었는데 앞에 대학생들 3명이 졸졸 일어나.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어르신 한 명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107번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 분절화로 인한 집행통제의 어려움. 이거 완벽한 설명이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 맞죠? 조정은 맞습니다. 공동생산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4번 교환의 필요성 증가. 느낌적인 느낌만 봐도 4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점인데 4번은 좀 뭐라고요? 좀 장점같이 쓰여져 있죠. 참고로 이 질문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추측컨대 107번 문제는 아직까지 구급에서 가버넌스의 단점과 관련된 문제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놓을 때 이 질문이 놓을 수 있어요. 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 이제 108번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의 책임성 확보 됐습니다. 읽어봅시다. 니은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 3번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구조. 일단 디귿은 완벽하게 맞죠? 디귿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옆에 한번 써보세요. 공론조사라고. MPS 놓으면 그냥 공론조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론조사. 리얼.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체계를 산출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엄. 조직 내에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통제권이 요구된 분권화된 조직은 바로 신공공관리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비업.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 이거는 뭐 됐죠.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 및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죠? 공제설로 접근해 보면 답은 2번입니다. 그죠? 3번이죠. 잠깐만요. 보기가 잠깐만요. 보기 니은 됐습니다. 일단 기억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의민주 원리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MPS는 대의민주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대의민주 실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우리 유인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신공공관리론이죠. 신공공관리론 됐습니다. 공유된 리더십을 강조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 정통행정학이죠. 정통행정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언 이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108번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제가 뭐라 했죠? 서울 7급하고 국회 8급이 지금 행정학 문제를 선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만 맞추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빼버리면 답은 딱 노죠, 그죠? 됐습니다. 109번 다시 데나르트가 나와 있습니다. 신공공서비스 주요 내용의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책임의 복잡화와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109번에 2번은 완벽하게 맞죠? 1번은 생산성과 더불어니까 뭐 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건 일단 맞는 거죠. 이거 1번 질문을 틀리다 그러면 안 되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 사고 이거 작년에 이거 바꿔서 냈죠. 전략적 행동과 민주적 사고라고 나왔죠. 그런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잡한 문제 같아요.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고 좀. 4번 관료의 역할에 관해서 방향 잡기와 함께 동사를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then이니까 확실히 틀린 거죠, 그죠? 서빙 than 스티어링이니까 방향 잡기보다는 동사니까 4번은 확실히 틀렸고 1번 지문 이런 것들은 맞는 걸로 봐줘야 됩니다. 좀 4번요. 110번 신공공 서비스론 많이 나오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디부터? NPM부터 지금 방금 봤던 시차 딜레마까지 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10번 한번 보시죠. 옳은 것은 노적기보다는 방향 잡기. 1번은 완벽하게 틀렸죠. 2번 협상과 중재 맞을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3번 공익을 부산물로 간주하는 거는 아니죠. 공익은 행정의 목적인데 뭐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민주적 담론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거지 공익이 부산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다. 자, 4번 경쟁 원리는 완벽하게 틀렸고요. 5번 됐죠. 기업가적 목표 달성도 틀렸지만 폭넓은 재량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한다? 협동적이고 공유된 리더십. 다시 무슨 얘기예요 그게? 공론조사는 자 솔직히 말하자면 공론조사는 공유된 리더십이죠.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 누가 행사합니까? 국민들이 행사하는 거니까 무슨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그러니까 무슨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또는 무슨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을 강조하죠. 문제가 깔끔하기로는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110번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정확하게 틀리고 맞고를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좀 됐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협상 중재 다시 협상 중재 이런 표현 맞다는 거. 이런 기출 문제를 보고 지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뭐가 맞다? 협상 중재 됐습니다. 111번 보기 어려운 것은 관료가 반응해야 될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다. 됐습니다.
답은 뭐 안 봐도 되겠죠? 2번이죠. 서빙 된 스티어링 됐습니다. 3번 보시죠. 동기부의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PSM 쓰시고 PSM 공직 봉사동기. 다시 뭐라고요? Public Service Motivation. 공직 봉사동기입니다. 공직 봉사동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4번 됐죠? 아까 있죠? 고객은 개인이 이익의 단순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NPM이죠. 아니라 대화와 담론. 위에는 뭐라고 나왔어? 위에 문제는 협상과 중재. 맞죠? 대화, 담론, 협상, 중재. 똑같은 말이 무슨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다 같은 말입니다. 넘어가시죠. 11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113번 됐습니다. 비교가 나와 있네. 그죠? 됐습니다. NPM 1번 신고전학파 경제학. NPS는 민주주의 이론, 실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던. 4번 딱 봐도 고객 심의 맞네요. 그죠? 3번 딱 봐도 여러분 3번이죠? 여기 1번에 있는 뭐 실정주의 이 자체가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항상 객관식은 어떻습니까? 바로 실정주의 보고 이걸 체크하면 안 돼요. 객관식은 그 지문 내에서 최대한 답이 맞도록 해석해주는, 그래서 이제 출제 의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같은 말이 무슨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이라고 그랬죠? 전략적 합리성, 무슨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114번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민주적으로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별로 안 좋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런 걸 바꾸면 안 되죠. 2번 방향을 찾기보다는 봉사. 3번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한 담론의 결과물. 다시 밑에다가 부산물 쓰시고, 그렇죠? 공익은, 그래서 부산물로 하면 안 돼요.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죠. 기업가적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 PSM이죠. PSM. 봉사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됐습니다. 자, 딜레마 모형 드디어 나왔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딜레마 모형. 옳은 것은 1번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능력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기회 손실은요 의사결정자와 무관해요. 다시 뭐라고요? 기회 손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뭘 몰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알아도 여러분 사드를 중국이 반대하는 건 고정불변이죠. 그죠? 1번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 딜레마 모형에서 관련해서는 틀렸고 2번 딜레마를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하나의 대응. 볼 수 있죠? 결정권의 이양 또는 지연 이런 것들입니다. 3번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충돌이 있을 경우 결국 절충안이 선택. 우리 뭐라 했어요? 분절성이라고 그랬죠? A와 B가 뭐 할 수 없다? 절충할 수 없다. 분절성. 왜 분절성일까요? 바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4번 단절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제약이 존재하므로 이거는 이제 선택 불가피성이죠. 어떤 거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절성이 여러분 분절성이죠. 뭐가 안 된다는 거요? 절충이 안 된다는 거죠. 절충이 안 된다. 이유는 뭐라고요? 두 개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상충관계. 상충관계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해요. 무슨 관계? 모순관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모순관계는 논리적인 측면이고, 우리 여러분들 경제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학의 가장 자명한 이런 거 잠깐만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제학에 말하면 실업과 물가는 상충관계라 그러거든요. 실업률을 당연한 게 아니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를 잡으려면 돈을 쫙쫙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를 공토목 사업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 또 가격이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 내려간다. 이런 관계죠. 자, 120번 올해 아니 작년이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답은 너무 쉬워요. 됐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행적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 동반 관계, 변화 과정의 시간적 장단기 관계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 딱 봐도 시차 이론인 거 아시겠죠?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타이밍, 대상 집단들의 학습 시간, 관련자들 간의 발생 순서 등을 연구합니다. 옳지 않은 1번.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동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고 보는 게 시차 이론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뭘 연구해요? 선후 관계를 연구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냥 뭐 좀 적합하지 않은 애인데 우리 보통 이제 사귈 때 어떻습니까? 그죠? 손부터 잡고 그 다음 단계 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 나가고 손 잡으면 안 되지. 적합하지 않는 애네. 좀 웃어라. 2번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성숙기간에 대한 얘기죠. 성숙기간이죠. 됐습니다. 3번 성숙기간 나와있죠. 적효성의 원칙을 버려야 돼요. 적효성의 원칙을 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4번 시간적 요소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정부계획이 실패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죠? 시간에 고려 없이 그냥 A, B, C, D, E가 필요하면 그냥 A, B, C, D, E가 한 방에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 시간의 순서나 중간에 성숙기간을 고려해서 도입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